미술적 영감이 깃든 도시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프랑스의 파리, 이태리의 피렌체. 여기에 한 곳 더해서 대한민국의 대구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서양화가 꼽히며 한국 근대 미술의 시작을 알렸던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제의 전신인 대구 현대미술제가 무려 52년 전인 1974년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전쟁이라는 격동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의 새 지평을 열어왔던 미술의 도시 대구 이야기를 그려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누적 관람객 수가 337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전시장이 작품만 조용히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복합적인 경험의 장소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미술이 너무 어렵다. 작가 의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그 자체로 즐기는 문화가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미술이 유입되기 시작했던 20세기부터 미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미술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대구미술관이 개관하고 재작년이죠. 2024년 대구 간송미술관이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RM존이라고 하면서 RM이 본 거를 찍는 게 아니라 RM처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미술이 관람에서 경험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건희 기증 작품이라고 할까요? 21점 중에서 또 대구가 낳은 작가들, 뭐 이쾌대 작가라든가 이인성 작가의 작품이 다시 또 대구로 돌아왔잖아요. 어, 2021년도에 삼성에서 정부에 2만 3천 점의 미술품과 유물들을 기증을 했죠. 예. 그중에서 대구가 21점의 작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그 기증 작가들 중에는 이인성, 이쾌대, 서동진, 서진달, 그리고 유영국, 변종아, 문학진, 김종영 등 근대, 현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졌는데 사실은 대구가 근대 미술이 좀 태동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그 과정은 그렇게 또 안정적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격동기였는데요. 정치, 사회적 경랑은 미술의 흐름과 방향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미술은 단순히 그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살아낸 예술가들의 생존 방식이 예술에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쿄 미술학과 양학과에서 입학해서 서양화를 배우시고 1915년에 고국으로 돌아온 충곡 고희도 선생님이 계십니다. 고희동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죠. 그래서 이분이 화구 박스를 들고 그리고 네모나게 생긴 걸 탁 열면 막 물감 들어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걸 들고 나가면 동네에서 엿장수가 왔다고. 엿장수가 왔다고. 네. 여기 봐, 엿 끄집어내라 그러고 할 정도로 낯설었고 그런 서양화 활동이 많아지면서 한국에 이런 동양화가 있었네? 동양화도 높이 평가를 받는 선순환은 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석재 서병호 선생님이신데 그 다재다능하신 우리나라 선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병호 선생을 중심으로 동양화의 맥을 또 우리 지역에서 이어오기도 했었고요. 또 근대 서양 화가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대 미술의 흐름을 미술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근대 대구의 미술에 대해서 알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좀 어떤 이름들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영남 지역에 서화가를 이끌었었던 석재 서병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인 이상화 시인의 형님이신 이상정 선생님은 우리 근대 서양화의 최초의 서양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서동진 작가 그리고 서동진의 또 제자이자 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천재화가 이인성 화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근대 미술을 이끌었다는 서동진 작가님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그분의 자화상이에요. 1924년도에 그려진 작품으로 개성고등학교에 이제 교사로 잠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려진 작품인데 약간 미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의 작품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붉은색 톤의 어떤 배경을 앞으로 작가님이 약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옆을 바라보고 네. 있어요. 그 강직한 그리고 그 시대의 본인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게 첫 번째 자화상이고 또 후기에 그린 자화상이 또 있을까요? 네네. 1927년도에 그려진 자화상이 있어요. 우리 서동진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채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그 작품 또한 이제 수채화로 그려졌고 거기서는 좀 더 완성미가 이분이 이제 수채화가 더 무르익은 그런 느낌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인성 작가님도 연과에 소속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영과에는 그 당시 문화예술계에 있었던 분들이 만들었었던 단체입니다. 진부한 미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때 서동진 선생님이 주축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인성 선생님도 제자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석고상이 있는 풍경 이 작품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인성 화백의 이제 정무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각형 구도의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인데 이인성 화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선의 고갱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요. 고갱이 보여줬었던 것처럼 색의 어떤 보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인성 화백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작품들을 봤을 때 이인성 화백이 어떤 색채를 사용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인성 작가님은 영과의 이후에 향토회가 이제 결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또 일원으로서 크게 활동을 하셨고 향토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조선의 어떤 색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민족적 어떤 이런 화풍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 근대 미술계에 걸출한 두 작가 서동진 또 이인성 작가님의 작품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또 다른 작가님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작가분이 계시죠. 이케대 작가님이세요. 서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작품의 어떤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미켈란젤로와 같다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묘사력이 아주 뛰어나시고 그분이 이제 월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소개를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대구가 한국 근대 미술의 중심지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절대 또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괜히 더 뿌듯해지네요.
우리 대구의 또 최초의 서양 화가가 우리가 또 잘 아는 독립운동가지 않겠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형인 이상정이 독립운동가이자 대구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그 일본에서 서양화를 수학하고 귀국해서 서양화 개념과 근대 미술 교육을 처음으로 본격 도입한 인물로 회자됩니다. 이상정 선생과 함께 대구 서양화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이명건, 호가 여성으로 불리는 이여성이라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쾌대 선생님의 형입니다. 1923년 대구 내경관, 그러니까 도청에 있던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죠. 내경관에서 대구 최초의 서양화 전시가 열리게 됩니다. 대구 미술전람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전시의 팜플렛을 보게 되면 이상정, 이여성 그리고 박명조라는 젊은 예술가가 참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1920년 중반에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중국에서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해방된 이후 1947년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운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1917년도에 개성학교에 미술교사로 있을 때 아마 서동진 선생이 그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상정 선생으로부터 수채화를 배웠을 것이고 나중에 서동진 선생은 대구 미술의 대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상정 미술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실제로 대구에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3.1운동이 생겨나면서 일본은 무력 정책에서 문화 정책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중에 만들어진 게 조선미술전람회죠. 조선총독부가 192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박명조가 대구 최초로 1926년도에 제5회 조선미술전에 입상을 하게 되고 이후에 화가의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1929년 제8회 조선미술전에 출품하게 되는 이인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인성은 제8회 조선미전 때부터 1944년 해방되기 이전까지 조선미전에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출품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창덕궁상이라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조선이 낳은 천재화가, 조선미전이 낳은 천재화가라고 할 정도로 이인성을 짙게 세웠고 물론 이인성의 천재성은 지금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 이상정 선생의 제자가 서동진이라고 1920년대 이 분야의 이제 선구자적인 인물이니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냥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예술가들을 조직해서 하나의 이제 큰 동아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영가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우리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 사회의 어떤 미술 조직인데 영가회라는 것은 이제 뭐 원래 뜻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과가 없다.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렇죠. 어떤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구성이 화려합니다. 이 안에 소년 화가부, 뭐 기성 작가부, 뭐 서양 화부, 동요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년 화가부의 이인성, 네. 기성 작가부의 서동진, 동요부의 방종환, 시가부의 이상한 뭐 드림팀이죠 한마디로. 어떤 영과회가 이렇게 사라진 해체된 이후에 향토회가 결성이 되는데요. 전통과 한국 정서를 서양화와 연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인성 선생 그리고 좀 그 시대가 좀 늦었지만 그 나이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쾌재 선생 이 두 분이 수창 공립보통학교에서 1년 차이로 선후배로 그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예.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랬나? 근데 이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화가로서도 계속해서 또 그림을 그렸는데 그 화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은 좀 많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인성은 1912년에 출생을 했고 이쾌대는 1913년
1살 차이입니다. 근데 이인성은 이쾌드보다는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년배들보다 4년 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1살에 입학을 한 셈인데 그렇게 해서 17세에 졸업을 합니다. 그 17세에 수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그 대구 미술사에 들어가서 서동진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후 경북여고 교장 시라카 주키치라는 교장 선생님의 주선으로 동경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 있는 물감 회사 킹 크레용이라는 물감 회사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요.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는 일본에서 제국 미술 전람회에서 입선까지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신문에 이 입선을 하게 됨으로써 조선의 천재 소년이라는 이런 이렇게 기사가 나게 되고요. 이쾌드는 칠곡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그 경북 칠곡의 대지주였던 아버지 성함이 이경옥인데요. 그 이경옥 선생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인성보다는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또 이쾌대의 인물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해부학이 뛰어납니다. 표현이나 묘사력이나 균형이나 구도가 네. 일본이 조선의 지보라고 불렀대요. 네. 아주 우수한 보배 같은 세 명을 보통 꼽았는데 무용가 최승희, 그다음에 마라토너 송기정, 그리고 이제 이인성 화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막 수상 경력 스펙도 엄청 화려하고 정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큐레이터님, 보통 이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집안에서 뭐 반대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도 궁금해요. 이인성이 살았던 집은 지금 종로초등학교죠. 시내에 있는 종로초등학교 뒤쪽에 북내동 16번지라는 자그마한 한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안에서는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성은 워낙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세계 명화가 수록된 킹이라든지 소년구락부, 국제사진 정보라는 이런 잡지를 사서 그 당시에 서양 미술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변화해가는가를 혼자서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종로초등학교가 학교 바로 뒤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학교만 가면 되지 왜 굳이 수창초등학교는 먼 데까지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종로초등학교는 대구 제일수학교죠. 일본인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고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수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림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였던 이쾌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그림을 보면은 그 걸어다니던 그 학교까지 가던 그 대구의 풍경들도 아마 여러 가지로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 지역을 그린 그림들도 좀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 계산성당, 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계산성당은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입니다. 예. 그 작품을 보면은 최초의 서양식 건물, 근대 문명, 그리고 대생이라든가 뭐 색감이라든가 지금 계산성당이 하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달라요. 붉은색 벽이라든가 뭐 파란색, 초록색 벽면이라든가 뭐 이런 색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예, 이인성이 계산성당을 바라보는 느낌을 거기에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평가가 될 수 있고요. 팔공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30년도에 같은 팔공산을 그렸는데 그 표현된 기법을 보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출렁이는 산 능선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는 자연색이 아닌, 그렇다고 수목 산수와 같은 느낌도 아니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양화의 그 현실 풍경화 같지도 않아요. 이게 독특한 어떤 그 틈새 장르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산의 형태가 아니라 이인성은 산의 기세를 보고 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42년도에 그린 사과나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사과는 주산지가 대구였죠. 네, 그때는 더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 만큼 사과나무 밑에 암수 닭 2마리가 아주 한가롭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사과가 열려 있고 그 사과나무는 정적이지 않고 마치 바람에 일렁이는 듯한 약간 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사과의 그 칠해진 채색된 색감이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이렇게 한 색깔로 단색으로 우리 보통 사과 그러면 붉은색이나 빨갛지만은 않군요. 그렇죠. 붉은색만 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을 함께 이렇게 중첩시켜서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사과나무가 단색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색으로 표현했을 것을 작가 나름대로 색채 해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그 사과가 맺히는 생명의 흐름을 포착해서 그리지 않았겠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인성이 그린 그 작품은 그 어떤 소재가 품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그 작품에서 구현해내고 싶었지 않았겠나. 예, 이인성 화백을 뭐 지역에 가두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소개해 주신 작품만 보면 내가 대구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또 작품에서도 보여주네요. 팔공산, 괴산성당. 사과나무, 괴산성당. 그 이후에 이인성은 1932년도에 또 조선미전에 출품하는데 카이유라는 불투명 수차를 출품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작품이 좋았냐면은 입상이 되고 나서 일본 왕실에서 이 작품을 구입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문화재 유출이죠. 예, 되어졌다가 1990년대 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다시 구입을 해서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리고 1944년도에 대장되었던 해당하라는 작품은 시인 한용운 시인의 해당하를 이인성이 듣고 생각해서 표현했던 그런 대작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인성은 이제 곧 다가올 조국의 강복을 알고 있었는지 암시적인 내용들이 해당한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934년에 그 이인성 선생이 동아일보에 기고한 그런 그게 있는데 바로 그 향토를 그리다. 아마 이인성 선생은 그 당시 직접 나가서 사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대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그 그림 속에 그 당시 그 자기 조국의 국토를 남겼는데 거기서 그 붉은 흙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서 조국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이인성 선생이 직접 나는 그 출품에 필요한 그 작품을 그러니까 제작을 하거나 그리는 과정에서 풋풋한 흙의 향기를 시각화 시키려고 그렇게 적토로 표현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적토를 밟는 것이 어떤 청순한 안정을 준다. 그래서 참으로 그 적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직접 그 조국에 대한 애정을 동아일보 기사로 투고로 해서 직접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고향 땅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 적토가 주는 안정감, 향수 이런 것들을 또 그림이라는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내신 건데요. 사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이 천재 작가를 우리가 잃었어요. 그렇죠. 그 바람에 또 잊힌 시간도 꽤 길었고요. 이 죽음은 묻혀 있다가 1974년 6월 5일 그 젊은 세계라는 누가 천재를 죽였는가라는 글을 최인호 씨가 발표를 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구를 대표하는 화가 하지만 우리 지역 인근에는 이인성 화백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작가를 그래서 또 소개해 드립니다. 이인성 작가와 쌍두마차였던 이쾌대 화백인데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파레트 위에 붓을 잡고 있는데 그 붓이 파레트 위에 든 붓인데 동양화 붓이에요. 서예를 쓰는 그런 붓이란 네. 말이죠. 그 서양화 붓하고 동양화 붓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붓을 들고 있고 그리고 뒷 배경을 보면은 푸른 하늘과 그다음에 그 우리의 산하가 풍경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케대 작품은 한국 유화의 역사를 복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한국 사실주의 미술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노모가 계셨고 부인이 만삭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림을 팔아라.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라.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도 하는데 실제 아내 유갑봉 여사는 그림을 다락방에 숨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숨겼는데 그 미술 전문가들도 모를 정도로 1988년이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다락방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1988년 해금 조치가 있기 전과 있고 난 이후에 한국 근대 미술은 하늘과 땅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케대라는 화가였죠. 일제강점기 때 활발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작품이 단 한 점도 나타나지 않고 다 사라졌던 거죠. 그게 부인 유갑봉 여사님이 다락방에 그림을 숨기고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작품을 세상에 전시하겠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희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갑봉 여사님과 결혼을 하고 일본 동경 제국학교로 유학을 같이 떠나게 되죠. 일본 유학을 가서 미술을 익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체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설득을 해서 부인의 나상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갑봉 여사는 이케대의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준 뮤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뮤즈일 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작품들을 보관? 잘 그렇죠. 보관했던 예. 굉장히 또 중요한 이쾌대 화백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예. 아내였군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본인만의 또 미술 세계를 구축을 하고 낭중지출할 만큼 역사의 비극을 뚫고 이렇게 또 두각을 나타낸 이인성, 이쾌대 두 작가를 두 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예술가들의 삶은 일반인들하고 항상 달랐습니다. 서양 미술을 보더라도 고흐가 그랬고 세잔느가 그랬듯이 이케대와 이인성 역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 짧은 생애에 남겨놓은 미술품들은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성은 당시 한국의 회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여준 그런 실험적인 작품. 이쾌대는 리얼리즘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역사라는 주제로 시대를 정언한 작가입니다. 이인성은 어떻게 보면 재조명될수록 더욱 현대적이고 그리고 이쾌대는 분단 미술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실해지는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인성은 모차르트 같고 이케대는 베토벤 같은데 이게 완전 완벽한 비유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 거 네. 아까 설명해 주니까 이케대는 그 베토벤 운명 교향곡 같은 느낌이 역시. 장엄하고 비장한. 네. 예. 근데 이인성은 그 천재성을 감추지 못했고 그렇죠. 그런데 살아 있었으면 베토벤처럼 나아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대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빠지지 않는 것이 전쟁 속에서도 그 사그라들지 않았던 예술혼,
그 어떤 열정들이 대구에서 꽃 피우면서 문화의 르네상스를 또 이루고 그걸 품어왔던 곳이 또 우리 지역 대구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술도 다르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또 대구를 거쳐갔던 인물 중에 우리 한국 화단의 전설과도 같은 이중섭 화백도 아는 있습니다. 사람 나왔다. 알고 야, 계셨어요? 이중섭은 알죠. 대구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중섭 화백도 소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구가 잠시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임시 수도였습니다. 예. 많은 이 예술인들이 대구로 오게 되고 이중섭 역시 전쟁이 일어나자 제주, 부산, 통영, 서울까지 여러 곳을 피난을 가다가 대구로 오게 되는 거죠. 대구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친구였던 시인 구상의 추천에 의해서 대구로 오게 되고 1955년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미도파 개인전에서 전시를 했습니다만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일단 예술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다 보니 대구에 와서 한번 전시를 더 해보자. 대구에서는 이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작품들을 충분히 사줄 거다라는 구상 시인의 추천을 받아서 전시를 준비하게 되죠. 시내에 있던 경복요관에서 생활하면서 낮에는 그 향전동에 있던 백록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인들이나 많은 문학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시대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서 한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언지의 그림을 꽤 많이 그리셨고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열었습니다마는 서울 전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나중에 이 뉴욕에 있는 모마 미술관에 기증이 됩니다. 우리 예술가의 천재성을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고 뉴욕에 있는 미술관에 이중섭 그림이 걸린 걸 보고 천지아가 이중섭을 역으로 인정하고 알게 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에 이중섭 선생 같은 어떤 그런 정서를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사실 그 이중섭 화가가 담배 쌈지를 갖고 그린 거는 나중에 본인이 형편이 좋아지면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자기 자녀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벽화를 그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초안이었다고 습작 같은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품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맥타카트를 만났어요. 네. 다방에서 맥타카트를 이중섭이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맥타카트가 당신의 소그림을 보니까 마치 그 스페인의 그 소싸움하는 소가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중섭은 나의 소는 그 소가 아니다. 내가 그린 소는 싸움소가 아니고 너무나 착하고 고통받는 소이다라면서 집에 돌아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니 동촌유원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중섭 화가가요? 네, 예. 동촌유원지. 그 당시에 동촌유원지는 대구에서 제일 번화한 휴양지였어요. 그럼요. 예.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은 많은 이 휴양객들이 거기 바다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강가에서 놀고 즐기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렸는데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이중섭의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수채화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그림 앞쪽에 있는 손을 나란히 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중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중섭이 나 대구에서 이렇게 활동했어, 이렇게 멋진 유원지에서 살았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기록으로 남긴 그런 소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대 미술에서 현대 미술로 이어지는 대구의 미술사, 이렇게 대표적인 또 대구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구의 미술 절대 촌스럽지 않다고 당당히 외친 작가가 있습니다.